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영이고요. 제가 이걸로 컨트롤할 수가 있죠? 네. 네, 사실, 여러분이 22기? 예, 제가 강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 리더십 학교에서 벌써 제 생각으로 한 3번, 4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되게 반갑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 여러분이 어제 작년 강의를 먼저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꽤 원래 긴 강의인데 한 50분 했었나요, 강의를? 그래서 상당히 촉박하게 막 제가 빨리 끝내고 갔던 기억이 있어서 차라리 듣고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 더 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버포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에도 약간 언급을 했었고 또 이게 배경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 책인데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인데 여기서 5장이 오늘 강의 내용을 다루면서 꽤 자세하게 윌버포스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윌버포스 관련된 국내 책들을 보면 번역서가 몇 개 있는데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좀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윌버포스 전기를 쓰고 있고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2학기 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때쯤 돼서 제가 리더십 학교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설이 길었는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중요한가? 사실 노예무역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세요. 뭐 떠오르면은 미국의 노예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부자유 노동, 또 강요된 노동, 저임금 노동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 노비가 없어진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국사 시간에 배우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사실 저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연도에 꽤 약해가지고 연도와 고유명사에 좀 약합니다. 상당히 취약한데. 그런데 다행히 요즘에는 워낙 검색하면 잘 나와서 산업이 없어진 게 1800년, 공업이 없어진 게 1894년입니다. 생각보다 최근이죠. 미국에서 노예제가 없어진 게 수정헌법 13조로 1865년. 러시아에서 농노제 없어진 게 1862년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최근까지 우리 곁에는 부자유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강요된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없애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혁명하면 떠오르는 게 저건데요. 프랑스 대혁명, 그쵸? 콩코드 광장에, 파리 가면 있는 콩코드 광장에 일치 화합을 말하는 그 광장에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죽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요틴을 세워놓고 많이 죽였는데,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을 1792년 2달 기간 동안 1300여 명을 죽입니다. 그런 것만 우리가 혁명이라고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혁명이 여러분 사실 단기간에 일어난 권력 구조와 관련된 급격한 변화 말고도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스며드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을 현저하게 바꾸는 것도 혁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화 혁명, 그런 단어 우리가 쓰잖아요. 산업혁명,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를 넘어서 사회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을 할 때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기엔 저는 혁명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슐러스버그라는 사람이 사일런트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했어요. 프랑스 혁명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이, 되게 감리교도들이 많이 활약을 했었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개혁 활동을 통해서 세속화에 맞섰고, 그리고 사회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혁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18, 19세기에 기독교가 세속화에 맞서는 방법이었죠. 기독교가 세속화에 맞서는 방법이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예수천국 불신지옥도 외칠 수 있으나, 그러나 좀 더 피부에 와닿는 방법으로 그들은 공적 영역에 나가서 정치를 변화시켰고 정책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 정치인 하면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성공한 예가 별로 없고, 그렇죠?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죠? 제가 이름을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종교적 가치와 현재적 이해관계의 최대 분모를 실현한
그런 예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윌버포스와 클랩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럼 이들은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했는가? 사실 윌버포스와 클랩팜 공동체는 나라를 우리 용어로 사용하자면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 사회를 직접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1787년에 윌버포스가 처음으로 노예무역 폐지를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가 노예무역 폐지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같은 해에 국왕 조지 3세를 찾아가서 악습과 여러 가지 부도덕에 관한 행위를 금지하기를 국왕이 촉구하는 포고문 발표를 요청하고 그걸 얻어냅니다. 그래서 사실 동일한 해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시작한 같은 해에 도덕개혁 운동 같이 시작해요. 사실 그들은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되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도 이제 앉아 계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수업 태도가 아주 좋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 명들이 떠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떠드는 놈을 뭐라 하면 돼요. 나머지는 조용해집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나라가 바꿀 게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제일 심각한 범죄, 악습, 이런 거를 고치면 나머지가 고쳐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노예무역 없애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노예제 없애는 26년이 걸립니다. 46년이 걸려요. 여러분, 노예무역을 없애는가 마는가는 상당히 도덕적인 이슈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이슈로 영국 사람들은 46년간을 논의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결국 승리를 거뒀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도덕성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람들의 변화 촉구가 되게 높아집니다.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이죠. 윌버포스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윌버포스의 그 개혁에 성공했던 되게 중요한 이유는 저는 공동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기들이 있잖아요. 되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만났던 저의 정말 같은 우리 과에도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때만 해도 우리 과의 기도 모임의 회원이 12명이었어요. 지도 교수님 합치면 13명. 그래서 예수님과 열두제자라고 막 그러고, 또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형제 다니냐, 뭐 여자는 안 받는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되게 환영했지만 안 들어왔어요. 도서관 자리 같이 잡아놓고 기도하고, 같이 큐티하고 공부하다가 점심 같이 먹고, 기도하고 또 점심 먹었어. 그래서 저녁 같이 먹고 헤어질 때 또 같이 기도하고 헤어져. 그렇게 살았더니 4년 동안 여자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게 과연 잘한 일인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때 그렇게 보냈던 형제들과 정말 지금은 다 사회 각 분야에, 저는 뭐 학계로 갔지만 법조계와 또 정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 분야에 계셔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윌버포스가 지치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정말 같이 살았어요. 아예 같이 살았고, 그 같은 마을에 살다 보니 결혼도 하고, 애들끼리 결혼도 해요. 족보가 꼬이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윌버포스도 이제 은퇴하고 지치게 되었을 때 이 세대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아버지 세대의 개혁을 계속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클랩팜파는 영국 정치사를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니까 일부러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왜 중요한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현실 정치에서 되게 독특한 예인데, 이들은 독립파였어요. 영어로 인디펜던트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영국은 이미 확고한 양당제가 있었죠. 휘그와 토리가 있었는데, 굳이 따지자면 토리가 조금 보수적이고 휘그가 조금 진보적인데 꼭 그러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윌버포스는 일부러 정파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베프가 총리였던 휘그당 출신인 윌리엄 피트가 있었는데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파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양심에 반하여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거 조사하느라고 꽤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어디 갔죠? 보세요.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법안 통과될 때 인디펜던트가 34.6%입니다. 꽤 높죠? 그리고 이 수치가 계속 높아지다가 결국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 의회 안에 꽤 높은 수준으로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 신념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정치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윌버포스의 현실적인 정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정치적이어야 되지만 정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는 되게 필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 정치적이어야 되죠. 어떤 제도나 법안이나 아니면 어떤 방향성이 성서적 가치에 맞는가, 가치 틀린가 치밀하게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또 논의도 해야 되고 목소리도 내야 되죠.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가 정파적이 되기 쉽습니다. 정파적이 되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 그래서 이 양 기둥 사이에서 매줄타기라는 이 노력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력을 평생 했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되게 중요했던 면이 바로 정치적 실천주의였습니다. 만약에 윌버포스가 중세 때 태어났으면 수도원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흐름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기독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는 복음주의가 대세였습니다.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실천주의라는 겁니다. 실천주의. 그 복음주의 네 가지 특징을 스코틀랜드의 그 스털링 대학교에 있는 그 데이비 베빙턴이라는 교수님이 지금은 되게 나이가 드셨지만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서 이게 되게 유명한 정의입니다. 베빙턴 태제라고 해서 제가 그 베빙턴을 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딱 앉았는데 옆자리에 베빙턴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네 가지 정의를 꼽아낼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학자들이 당신의 그 정의를 인용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여러분 나이였는데 제가 대학자가 날 딱 쳐다보더니 아직도 그 워드가 그대로 기억나요. Day and night 밤낮 할 거 없이 endlessly 끊임없이 읽다 보면 뭔가 떠올라. 그래서 그때 내가 꽤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알잖아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살이 어떻게 빠집니까?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죠. 황제 다이어트니 원푸드 다이어트니 그래봤자 결국은 적게 먹고 운동하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는 왕도가 없구나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꼽기로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실천주의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바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 위기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을 상당히 그 임박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세기 말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세기 말 이후에 태어나셨죠? 많은 경우. 근데 세기 말이어가지고 되게 사회적으로 종말론이 팽배했어요. 안 좋게 보면 다미 선교인이 그래가지고 막 그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살할 때 되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 설교가 많았는데 이들은 요즘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종말론에 대한 관념이 되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전례 없는 위기였어요. 일단 미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식민지를 상실했죠. 거기다가 끝나고 났더니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사실 영국을 뺀 대륙 거의 전부를 나폴레옹이 차지했습니다. 도보 해협은 여러분 40km밖에 안 됩니다. 그걸 건너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 위기 국면 속에서 윌버포스와 클레펀파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제가 뭐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안 좋은 일이 겹칠 때 저도 뭐 얘기했듯이 정말 뭐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갑자기 집에 갔더니 막 영장이 날라오고 막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날라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나? 그때 떠올랐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악이 바로 노예 제도, 노예 무역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역사상에서 종말론적 위기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개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이렇게 심판을 할 때, 심판을 선포할 때 사실 진짜 원하시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물론 오대양 같이 이렇게 자살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개혁에 나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떤 규모나 그런 거는 아마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 이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노예제도 규모라든가 그 가정에서 일어난 참상 그런 거는 되게 과도하게 설명을 많이 해서 사실은 그 여담이지만 거기 딱 가서 이제 방송을 할 때요. 방송을 보통 5시간 정도 찍으세요.
네, 저는 한 3시간이면 끝냅니다. 왜냐면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 7번 찍어봤는데 해보니까 온갖 농담을 다 해도 결국 대본대로만 나와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규현 씨랑 은지연 씨랑 저 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카메라 찍는 분들이 막 약속 잡아요. 아, 오늘 윤 교수님 오셨다 그러면서 빨리 끝나겠다 약속 잡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일부러 대본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저만 대본이 있는 거예요. 대본도 안 주고 거기서 하시는 반응은 진짜 쌩이에요. 진짜 흥미로워하는 거야. 왜냐면 처음 듣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 클레펀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본 강의에서는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강의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기독교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많이 좀 줄어서 나와서 아쉬워했던 그런 방송 중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래서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고 벌거벗은 세계사도 한번 또 보시면 되니까요. 또 여담이지만 그 벌거벗은 세계사 본방 말고 이제 뭐 클립으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사피엔스로도 가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제가 찍은 거를 막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에 사인할 때 그 유튜브 관련해서 사인을 제가 그 요소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조회수가 70만 나오고 80만 나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그때 사인할 때 피디님이 싹 웃는 거예요. 막 되게 좋아하시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항상 사람이 잘 살펴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노예무역 폐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또 제가 강의에서 이 존 뉴턴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당연한 생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노예무역 폐지가 이익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됐다는 거는 큰 틀에서 이제 이견이 없습니다. 닐 퍼거슨 같은 분은 투성상 배상금을 260조 달러로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없어졌나는 거예요. 왜 없어졌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익이 됐고 그냥 이익이 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이익이 됐어요. 여러분이 축구팀 좋아하시잖아요. 맨체스터도 좋아하시고 리버풀도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되게 조그만 어촌이었는데 노예무역으로 성장한 대도시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왜 없앴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으면 제가 이런 분들 설명했을 텐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모랄 캐피탈만 조금 강조를 하고 이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0분 강의를 하게 돼 있죠. 2006년에 크리스토퍼 리즐리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제 러거스 대학에 계셨던 역사학자인데 이거 쓰고 컬럼비아 대학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랄 캐피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모랄 캐피탈은 정치학에서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린피스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린피스 대학에 있는 그 존 케인이라는 분이 모랄 캐피탈 이론을 처음에 얘기를 했죠. 모랄 캐피탈은 여러분 소셜 캐피탈 아시죠? 비슷하게 도덕적 위신도 캐피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여러분 머니와 캐피탈이 다른 건 아시죠? 그렇죠? 캐피탈은 뭔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또는 집단적 대의 명분에 제공하는 여러 목적에 유용한 도덕적 명성.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거죠. 연말이 되면 여러 가수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선 공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좋은 일도 하지만 사실 그게 쌓이면은 자기한테 이미지도 좋아져서 실제 앨범이 나와서 잘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일랜드의 유명한 락 그룹의 U2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자선 사업을 하면은 명성이 생겨서 내가 이게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덕자본 이론이 유용한 건 뭐냐면 실제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도덕적인 일을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실질적인 이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이상과 물질적 이해관계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하죠. 즉 이 당시에 1780년 당시에 노예무역을 반대해서 얻어지는 모랄 캐피탈이 다른 정치, 경제,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 안에는 항상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이게 잘못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1780년대에 딱 이 특정 시기에 노예무역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도덕자본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영제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식민지에서 영국인들이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영국 제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제국이 상당히 위선적인 제국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노예무역을 얘기했습니다. 노예무역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사고파는 무역을 하는 제국이 어떻게 정당한 제국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영국 제국의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식민지인들의 노예 제도, 노예 농장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악을 지적하면서 또한 반론을 폈습니다. 이런 제국의 위기 국면 속에서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중요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노예 무역과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윌버포스도 그랬고요. 예를 들어 포티어스 주교 같은 사람은 시골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었어요. 노예 무역 반대를 하는 설교가 유명해져서 나중에 런던 주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정말 자기의 도덕적인 동기에서 이걸 비판했는데 그게 그분한테 승진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이해관계도 주었습니다. 개인만 도덕 자본을 얻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도 가면 큰 틀에서 북부는 감리교가 교세가 세고 남부는 침례교가 교세가 센데 감리교가 교세가 세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예무역에 대한 반대입니다. 1783년 12월에 미국이 독립한 그 해에 크리스마스 날에 후대가 기억하기 쉬우라고 후대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미국 감리교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노예 소유주들을 쫓아내요. 근데 이게 교세 확장에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걸 노리고 했는가? 그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적인 행위가 교세 확장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주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국가 정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도 노예무역에 대한 반대가 여기서 얻어진 도덕적 위신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도덕적 위신이 정치적 자산이 되는 시대가 이때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노예무역 폐지 운동의 성공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종말론적 위기의식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여러분 이때 제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상당히 빅데이터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1787년부터 1833년까지 영국 의사록을 다 조사를 했어요.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지금은 챗 GTP가 나왔지만 그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다 수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가끔 손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손으로 쓰는 거, 핸드라이팅. 여러분 평상시에 글씨 잘 쓰시나요? 후대를 위해 잘 써야 돼요. 진짜 눈이 빠져요. 한참 보고 있으면 이제 매지가이 아시죠? 그것도 길자가 딱 떠오릅니다. 근데 별 내용 아니야. 그거 진짜 화나요. 몇 시간을 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되게 많은 양을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노예무역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담론을 가지고 반대했는가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응징, 정의, 심판,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사실 하나님을 언급하는 게 수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수사치고 너무나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들은 분명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덕자본은 무엇인가? 일반인들에게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자뿐 아니라 죄인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바뀌어요. 이들은 세인트라고 불렸죠. 세인트라고. 별명이 세인트였거든요. 일반인들은 도덕자본을 얻는 것이 아마 어떤 도덕적 이해관계를 주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타적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됐겠죠. 실제로 노예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이때는 노예무역 반대하는 게 이익이 됐어요. 이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에게 국가적 심판을 위해 행동한 결과가 얻어지는 파생물이 도덕자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동기를 공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참여하자 독려할 수 있는 수단이 도덕자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마칠게요. 영국 복음주의 정치가들의 목표는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생각하는 바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예가 많지 않고 또 성공한 예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예를 더 많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워할 때 복을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악습철폐 도덕개혁운동 나타났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도덕 자본이 되어서 사실 윌버포스는 정말 존경받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을 36년간 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이해관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도덕 자본이 거기에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 일반인들까지도 이 대의에 힘을 합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당근이 되었다는 것, 수단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영국 복음주의자들의 정치 활동은 상반되어 보이는 종교와 도덕과 정치적 이익의 최대 분모를 실현시키는 방식이었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윌버포스 위주로 저는 설명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선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자와 죄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룬 하나의 성과가 바로 노예무역 폐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던지고 강의를 마칠게요. 왜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정치가들은 국가 도덕성을 고양하려고 할 때, 국가를 개혁하려고 할 때 국가 도덕성을 키워드로 생각을 했을까? 우리 사회 노예무역은 무엇일까?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클레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죠? 네, 우선 지금 GLS 대전 캠퍼스에서 학생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해서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월 학생이 질문한 내용이고요. 이런 기독교적 공동체가 사회 변혁을 일으킨 사례가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은 이미 일어났다면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습니다. 그게 제 질문인데요. 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근데 역질문을 하시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335 공동체는 있겠죠. 335 공동체는 있겠으나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공동체까지는 저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태까지 없었다가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그런 또 보장을, 그런 예단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번 저는 이제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직장 때문에 여기서 새벽 기차를 타고 이 리더십 학교에 올 때마다 바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는 거죠.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조 김혜인입니다. 너무나 파편화되고 다원화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플랫폼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플랫폼 공동체가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과 같은 하나의 목표 또는 비전을 가져야만 힘을 집중시켜 사회를 개혁시킬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야 다양한 플랫폼 공동체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우리 사회의 노예무역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게 뭐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이때는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노예무역이라는 것이. 노예무역이 너무나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한테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서인도 제도가 되게 거리상으로 멀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관심이 없다가 이제 이 시기에 이르러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서머셋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몇 가지 유명한 재판들이 있었거든요. 종호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설계가 있었다고 저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18세기 영국 사회 상당히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사회의 복잡성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됐을 그런 영국 사회와 21세기 한국 사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복잡성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회를 일직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때는 하나의 내셔널 아젠다가 필요했고 또 가능했다면 저는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노예무역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육하시는 분이라면 교육의 영역에서, 사교육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또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통일 분야에서 뭐 난민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 안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그런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그 전문성은 어떤 누구도 그 모든 전문성을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노예무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그런 마이크로 클레팜 섹트가 저는 더 많아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어떤 내셔널 아젠다가 등장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이 클레팜파와 뭐 노예무역 폐지 운동과 같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투영된 그런 정책 법안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우리나라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국 뭐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먼 나라 이웃 나라를 통해서 얻은 그 짧은 지식이라서 좀 죄송하지만 뭐 우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성공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헨리 8세가 뭐 재혼을 하기 위해서 성공회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카톨릭교를 믿어왔고 그런 영향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깊어온 나라였고 또 미국과 같은 경우도 청교도적인 뭐 가치관이 헌법에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상식에 투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교나 유교적인 문화가 오히려 더 상식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상식과 같이 뭐 이런 저희 가치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와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정책에 기독교라는 꼬리가 붙게 된다면 좀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꼭 기독교적인 뭐 그 타이틀을 정책에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이 뭐 이제 참 뭐 많은 법안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죠. 왜냐면 현대 사회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나 어떤 법안의 지향성이 사회적 약자를 만약에 보호하는 거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적으로 낫게 해주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법안이 기독교적 법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 기독교적 법안이고 어떤 거는 세속적인 법안이고 그렇게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편적인 선이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건전한 상식이 있고 건전한 어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바를 저는 성경에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이라고 저는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 오히려 인구의 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니까 3분의 1은 마음을 닫겠죠. 그러기보다 이름이 뭐라 붙던지 간에 아니 하다못해 바릴란산의 불교도여도 그 사람이 말하는 바가 닫고 있는 바가 성경적 가치에 맞다면 그게 저는 기독교적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구현할 수 있게 성경 안에서 말을 하는 매우 보편적이고도 타당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바를 이해를 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뭐 미드를 보면은 되게 자유문란하게 되게 막 문란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막상 가보세요. 거기서 다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되게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렇죠. 그렇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주류죠. 그들이 주류고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고 그래도 정말 백인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어느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주류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른 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나 그들도 통과시키는 법안이 또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가 그런 걸 좀 스스로가 뛰어넘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다양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2기 하주입니다. 네. 사전 강의, 후강의 모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세기 크리스천에게 적용해야 될 점에 관한 질문인데요. 18세기 클레판 공동체가 가진 그 종말과 심판의 두려움이 20년간의 그 노예무역 폐지 운동의 주된 동인이라면은 21세기 한국 크리스천에게는 클레판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막 잘 대해줄 때는 그렇게 안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손 한 번 드시고 인생의 채찍을 드시고 할 때는 되게 두렵죠. 그분이. 말 잘 듣게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클레판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에서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Fear of God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고 신앙인이라면 갖춰야 될 반대에 클레판 공동체가 대단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한 말을 실천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기독교 정치인들은 많은데 국가 조창 기도회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밥 먹으면서 기도도 하시는데 그렇게 세상을 안 바뀔까? 그럼 저는 본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국 교회의 분위기이기도 하죠. 왜 어느새 죄와 심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정말 뭐 하나님의 사랑과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왜 우리의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설교의 강조점이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쪽으로 많이 가버렸을까요? 사실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을 길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세기 클레판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제가 곳곳에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박사 논문에서 이 대서양 세계에 노예무역에 대한 반감이 퍼지는 과정을 추적을 했는데 그 배경이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에요. 영국과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대각성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클레판 공동체를 만드신다면 그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기 김학계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했을 당시 노예무역에 의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권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노예무역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압박을 가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클레판파에게 어떻게 위협이 되는 일이 있었는지 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되게 코드숨을 쳤고 윌버포스가 여러분 29살 때 국회에 가서 노예무역 없애자 그러거든요. 처음에 코드숨을 쳤고 나중에는 위협을 했죠. 실제로 뭐 이렇게 위해를 당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쉽지 않았던 게 영국 안에는 노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재판 결과가 있어서 노예는 없었는데 노예 한마디로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게 일종의 우량주인 거야. 너무 몇십 년간 잘 돼요. 수익도 잘 내고. 그래서 영국의 대부분의 토지 귀족들은 서인도 제도에 대한 그 투자가 있었습니다. 상당 비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요크셔의 어떤 집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헤어드 하우스였나? 거기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큰 귀족 저택인데 그 저택을 서인도들이 투자한 돈으로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섬나라인데 해안가 도시들 있잖아요. 항구 도시들, 브리스톨, 리버풀 막 이런 도시들은 정말로 노예무역으로 지금 같은 큰 도시가 됐습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블록, 서인도 제도와 영국 해안도시 국회의원들의 이 연합 이걸 깨트리는데 그래서 20년이 걸린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깨트렸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도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인도주의 담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막 온갖 참상들을
3년간 하원에서 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벌거벗은 세계에서 말을 했던 여러 가지 그 노예무역선에서의 참상을 어떤 댓글을 보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하는데 실제로 의사록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참상들을 다 조사를 하는데도 안 먹혀요. 그거 마음이 움직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특히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표를 못 던집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뭐 예를 들자면 일단 경제학적으로 노예무역이 더 이익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죠. 여기서 중요했던 게 아담 스미스 같은 초기 정치 경제학자들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이권에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그러니까 웨이지드 네이버가 인폴스 네이버보다 훨씬 이피션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제학적 이론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된다. 즉 이게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노예제도 안 하는 게 노예무역 안 하는 게 너한테 이익이야 라는 그런 실질적인 근거도 가지고 오고 또 여론을 동원하죠.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마도 서구 세계에서 피플이 대중이 이 공공 담론의 영역에 등장한 게 저는 이때가 처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권이 없잖아요. 대부분 나라 선거 자체도 없었고 영국은 이때 선거법 개혁 전이라 인구의 1%도 안 된 사람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중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국회의원을 압박을 합니다. 제가 그 강의에서 아마 설명했을 텐데 각 지역에서 노예무역 폐지 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인도에서 만든 그러니까 대체 설탕을 먹자, 서인도 제도 설탕 먹지 말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이 되었습니다. 즉 20년간에 걸친 치열한 이론적 그리고 담론적 실천적 노력들이 결국은 이 카르텔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로는 주님께 내 생명 드리고 내 인생 바치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주님이 싫어하시는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몇십 년 동안 헌신할 준비는 돼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학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방금 앞쪽에서 질문한 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노예무역과 노예제 폐지 자체가 큰 업적이고 저희에게도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큰 거는 확실한데 항상 뭐 종교개혁도 그렇고 개혁이라는 거는 언제나 리스크와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계점을 분석을 해서 오늘날에도 그것을 되짚어보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좀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한계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잘 됐어요. 영국이 꽤 바뀌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는 꽤 하나님 잘 믿다. 그 다음 세대부터 이제 망가지잖아요. 비슷하게 그 다음 세대로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1833년에 죽고 우리가 흔히 빅토리아 시기라고 말하는 18세기 중엽 1850년, 60년, 70년 이럴 때는 영국의 복음주의의 전성기였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이 확실히 있었고 그것이 지배적인 담론적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알다시피 여러분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래서 그게 아쉬운 점이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죠. 그렇죠? 여호수아 다음 세대까지 간 게 어딥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게 무엇이 필요할까 저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해를 이어가려면, 세대를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깔뱅주의는 지금까지 연결이 될까요? 깔뱅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네바에서 40년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깔뱅 사후 지금 제네바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네바는 거의 뭐 종교개혁에 대한 유산이 별로 남지 않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깔뱅주의는 여러분 대부분 장로교 아니신가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깔뱅 신학은 지금도 연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깔뱅이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걸 세웁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은 그게 지금 제네바 대학교가 되는데요. 거기서
깔뱅은 죽었지만 그 제자들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사상이 연구가 되고 교육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 깔뱅 사상은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연구가 되죠. 그런 한마디로 여러분 아무리 뜨거워도 열정이 있어도 그것을 지속할 만한 어떤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틀을 갖췄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22기 윤석화입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교수님께서 저번에 그 플립러닝 강의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 정치적이 돼 정파적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점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근데 이 클랩함 공동체의 경우는 유력 정치 가문 출신이었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정 당파에 속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고는 정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윌버포스 가문이 이제 상인 가문인데 첫 정치인이었어요. 첫 정치인. 그러니까 돈 많은 거랑 정치계에 가서 또 거기 또 정치 명가가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클랩함파 멤버들은 제가 그 시간 항상 넘기는데 윌버포스 빼면 다 진짜 일종의 입지전적 인물들입니다. 아버지가 반란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역적의 자식도 있고 되게 힘들게 자랐습니다. 다 어려서 점원하고 포목상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입지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아빠 찬스를 쓴 건 아니다. 요즘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때도 어떤 정파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서양 정치사 가르치는데 토그 휘그의 양당 정치처럼 가르치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양당 정치 사이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한쪽 편에 쓰지 않는 건 그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보시면 보시면 여러분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지.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항상 이게 높았던 게 아니에요. 잘 보면 퍼센티지가 높았을 때 큰일을 하긴 해요. 이 무당파가 높아졌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알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저랑 친하게 지내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 큰 뜻을 품고 요즘에 무소속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 법안 통과가 안 돼요. 그런 점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꿈을 꾸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내는 것도. 그리고 또 한편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정치에서 정당이 점차 저는 일종의 회원제?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한 정당에 있는 거지 막 당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 구조도 분명 옳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정 정파에 속해도 자기 신념에 맞춰서 사실 표를 던지는 게 여러분 만약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있고 그 예가 쌓이다 보면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정말 꼭 기계적으로 꼭 무당파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에 있건 국민의힘에 있건 저는 심정적으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지향하자라는 얘기를 좀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기 김예지입니다.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저도 사실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오늘날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질문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뭔가 보통 머릿속에 있는 혁명이나 어떤 개혁에 대한 범위가
세상을 뭔가 정말 뒤집는 그런 일이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굳이 크게 생각하면 뭐 환경에 대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혹시 오늘날의 혁명이나 어떤 개혁에 대한 범위를 재정의해 주실 수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사일런트 레볼루션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없나요? 여기 없나요? 네, 없군요. 여기 있네. 사일런트 레볼루션. 저는 이 개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프랑스처럼 여러분 뭐 왕을 쫓아내고 목을 자르고 뭐 그걸 넘었었죠. 프랑스 혁명은. 그렇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색깔을 가졌습니다. 아마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해요. 그래서 지명에서 성사적인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달력도 바꿔버리죠. 달력도 바꿔버려. 왜냐하면 7일이라는 시스템이 되게 창조 질서를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10일로 만들어버립니다. 달 이름도 새로 정하고. 여러분 같으면 7일이라는 사회, 7일,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열흘이라고 하루 쉬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혁명이 실패해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시도였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그런 것만 혁명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천지개벽하는 그런 것만 혁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마디로 스며들어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놓는 것도 혁명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여러분 영국은 우리가 항상 영국이나 서구 세계는 기독교 세계였다는 기독교 사회였던 전제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당시에 여러분 영국의 17세기, 18세기, 1700년대는 정말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타락상에 대한 기록들이 정말 많은 우리에게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반세기가 지났을 때 노예무역을 철폐하고 상당히 그 이익을 많이 보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혁명과 같은 변화죠. 저는 우리 사회에 그런 혁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뭐 4.19 같은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없겠죠. 없길 바라고요. 그러나 또 우리는 다른 종교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사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한 세대가 지났을 때 만약에 정말 선한 크리스찬들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퍼뜨려 한 세기가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의대가 아니라 정 다양한 건 공부해도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된다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환경을 중시하고 그걸 이제 환경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에 맞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온다면 북한 동포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 동포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된다면 만약 한 세기가 지났을 때 이렇게 생각이 이 정도 바뀐다면 이게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런트 레볼루션을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정하민이고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잠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정파적이다. 이런 얘기도 앞에서 좀 해주셨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클레판 파와 같은 정당적 가치에 좀 초점을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영국은 의원내각제에 조금 그게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덤 정치라던가 인물 정치가 조금 더 이제 활발한 편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클레판 파와 같은 어떤 혁명적 그런 그 공동체적 그 가치를 조금 이렇게 사회적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개념을 다시 좀 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인물 정치에서 좀 뭐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뭐 교수님의 생각이 첫 번째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저는 이 클레판파가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하게 된 게 어떠한 사회적 환경적 시스템이 이들에게 변화를 시켜야만 하는 압박을 주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현대판 노예무역 제도는 그 사회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그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로
뭔가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보시는 건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쌓으셨다고 하셨어가지고 아니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떠한 몇 가지 그 징조를 이제 본인들이 받아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시프트인 건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한국 정치적 토양에서는 클레펀파 같은 그런 가치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네. 근데 뭐 저는 버전만 다르지 뭐 영국도 만만치는 않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의원 내각 때 대통령제냐 그런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뭐 어느 정치 어느 특정 제도라고 가치에 따른 정치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저 당시나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시대적 배경, 정치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성적인 정치에 도전하여 자기의 가치에 따라 정치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팬덤 정치를 얘기하셨는데 팬덤 정치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는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윌버포스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되게 추종자들도 많았어요. 되게 인기 없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 그냥 밋밋한 분들 있죠. 그렇죠. 윌버포스가 그런 밋밋한 정치인이었으면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개인적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인기가 많았고 추종자들도 많았고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뭐 이건 우리나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덤이 있겠죠. 있어야 정치 당선되고 그러겠죠. 그것을 우리가 부작용이 드러나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걸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은 뭐 어느 정치인들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굳이 답을 하자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신념 지키기 어려워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 친구들이랑 밥 뭐 먹을까 시킬 때 내 신념에 따라 주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무슨 투표를 하는 문제에서 내 신념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성경적 가치관이 어긋난다라는 얘기가 우리끼리는 통하는 안 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경제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 정말 당시 요즘으로 치면 지금이야 고전 경제학이지 뭐 그 당시는 한마디로 최신 경제 이론 아닙니까? 그런 거 공부하면서 설득을 해 갔어요.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되게 뭐 산발적인 현상이었는가 아니면 내셔널 아젠다를 창출하고 이끌어갔는가는 그거는 두 가지 현상이 모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808년에 노예무역 폐지 운동이 성공을 거둔 다음에 노예무역 폐지 운동 역사책이 나와요. 윌버포스의 오른팔 정도 역할을 했던 토마스 클락슨이 History of Abolition of Slave Trade 대서양세기 그런 책을 써요. 거기서 보면은 정말 산발적으로 각지에서 노예무역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 신의 섭리로 연결되는 과정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모였더니 이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도 이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사시면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악습들을 없애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분명히 거대한 물줄기를 이뤄서 내셔널 아젠다가 창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가 모호하지만 뭐 드릴 수 있는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40분까지인가요? 네, 뭐 저는 괜찮으니까 시간이 허용하는 데에서 계속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2기 이인철이라고 합니다. 그 18세기 클레팜 공동체가 존재할 때도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21세기에 클레팜 공동체가 탄생되고 뭔가 액션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주 방해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뭐 너무나 많아서 뭘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저는 여러분한테 좀 약간 듣고 싶어요. 방금 질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아니, 저의 한두 가지만. 저는 개인주의가 약간의 방해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주의. 심각하죠. 클랩팜을 하려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아니, 저는 이제 수업 끝나면은 제일 약간 황당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한 내용인데 그걸 못 적었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내용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지, 이건 친구가 없대요. 친구 말고 그냥 옆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예의가 아니래. 그런가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쟁하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선 사람한테 뭘 알려달라고 하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저는 필기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왕노트가 있거든요. 왕노트가 있어서 걔한테 뭐 하나 사주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빌려줄 수 있을까 하면 얼마든지 빌려줬어요, 노트를. 뭐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대 의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교수님과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 어떤 학생 공동체 하다 보면 이런 연대 의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요. 보면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클랩팜을 하는데 공동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응? 맞아.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막 그랬잖아요. 종 둘이 싸웠대나? 그래가지고 뭐 서로 막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니까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 막 그랬잖아요. 황희정승이 그 특유의 능구렁이 정신으로. 요즘엔 그 황희 정신이 판치는 것 같아요. 서로 다. 왜냐면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당연히 인정하되 너무나 한마디로 뭐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꼰대가 되기 싫어. 옳은 것도 얘기를 안 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옳은 것도 마땅히 얘기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편의 주장에 어떤 일말에 옳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거를 강하게 자기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비판을 두려워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도 강하게 얘기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걸 못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물론 여러분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는. 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지혜라고 하고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제가 아는 거는 많이 없지만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윌리엄 윌버포스가 회심을 하고 살아갔던 삶이 남들은 걷지 않았던 본질적인 제자의 삶이라고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을 추적하고 연구하는 도중에 어쨌든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 주위에 안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읽었을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흑백 논리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본질적인 삶을 살 때 제일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흑백 논리? 이것이 옳다, 이것은 틀리다라는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연구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또한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이겨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윌버포스 전기를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 사람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추적을 하는데 일기를 50년간 써요. 하루도 안 빼고. 정말 한 처음 20년간은 제가 재밌게 읽다가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읽은 게 지난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 적당히 쓰시고요. 쓸데없는 거 쓰지 마세요. 오늘 뭐 먹었느니 누구 만났느니 그런 거 있죠. 한참 읽어봤는데 별 얘기 아니고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진짜 대단한 거는 25살 때 회심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정말 엄청난 경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윌버포스가 경건 훈련의 핵심으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 정말 놀랍게도 뭐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있을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윌버포스가 원조예요. 정말 잘해요. 시간 관리 되게 잘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바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요크셔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국구 국회의원이고 밥을 보통 혼자 안 먹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 찾아와요. 민원이니까 같이 밥 먹어. 어차피 바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거의 하루 3일을 그렇게 보내고 되게 힘들게 보내고 또 가정생활 되게 충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니까 되게 그걸 잘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게 기도 시간,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러분 특정 독서 목록을 작성해서 독서를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꼭 그 사람이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너무 크리스찬 서적만 읽는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되게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반드시 의회가 끝나면 자기만의 어떤 그 일종의 피정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할 때는 경고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이렇게 독실하게 산 사람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존경은 하나 그렇게 친해지고 싶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너무나 재미없고 일단 다가가기 어렵고 이렇게 내가 무슨 힘든 거 얘기하면은 정답을 얘기해주고, 그렇죠? 모르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윌버포스는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되게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 영국 사회에서는 국교가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공직에 못 나가거든요. 근데 가톨릭한테 공직을 열어주는 건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되게 독실한 프로테스탄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서 경건을 추구하면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의 그 모토가 그거잖아요. In essential, 핵심적인 거는 unity, 그렇죠? 그리고 in non-essential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tolerance, 관용을, in all, 모든 것에는 love, 사랑을. 그게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나면 웃기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같이 놀다 보니까 어느 정신 차리면 교회 와 있고 그래야지. 전도축제인데 갈래? 그래서 여러분 가고 싶어요? 절에서 누가 전도축제인데 갈래? 그러면 연등에 사는 갈래? 가고 싶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핵심적인 거는 이게 있어야죠. 너무 똘레랑스를 추구하다가 본질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것에는 당연히 일치가 있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은 한없이 관용적이어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윌버포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금 마치면 될까요? 아니면 한 가지 질문 더 받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걸 한 개 정도 마지막으로 이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22기 하주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사실 그 많고 많은 기독교 그런 개혁 단체 중에 왜 하필 클레팜 공동체를 연구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네,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